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 강의는 금융국제화입니다. 한국 경제의 실물 부분은 과도할 정도로 국제화가 되었는데 금융은 국제화가 지지부진해 실물과 금융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금융의 국제화는 통상 4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자국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자 등에 개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입니다. 셋째는 자국 통화의 국제화, 즉 자국 화폐가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국내에 잘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국제화는 국제화된 실물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고 지속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첫 번째 금융국제화인 자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는 모두 크게 부진합니다. 먼저 금융산업과 시장의 개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시 미국 금융기관이 서울지점 설립은 미국 일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한 효과가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유럽 등의 은행을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진출이 빠르게 늘어났으나 지금은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건이 안 좋아서인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금융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은행은 줄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등은 줄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1992년 1월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1997년 이후에는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2018년 말 한국 상장 주식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31%, 국채의 외국인 비중은 14%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자국 금융시장의 개방은 외자 유치와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식시장처럼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국내 경기와 관계없이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과도한 등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과 유출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환율이 경제 기초 요건에 관계없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6년 1월 41%를 기록하였고 지금도 주요 상장 기업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국제화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은 아주 부진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매출과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얻는 기업이 많습니다. 유통, 외식, 공연 등 서비스업에서의 해외 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업뿐 아니라 카드, 신용카드, 신용평가, 소액금융 등 어떤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고용기회 창출, 개별 금융기관 위험 관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금융국제화인 우리 돈 원화의 국제화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1988년 IMF의 8조국으로 이행하면서 수출입 등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 규제는 대부분 철폐하였고 1996년 OECD 가입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외국인이 원화로 대출을 받거나 외국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원화에 대한 투기 세력이 공격이 쉬워지고 단기자본 이동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급변동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원화의 국제 통용성이 커지면 대외 거래 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원화가 개재된 외환거래가 늘어나 국내의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시 원화로 투자할 수 있어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원화를 갖고 나가 해외에서 필요한 만큼 바꾸어 쓸 수 있어 편리해지고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국제화인 국내에 국제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은 참여정부 때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용어로 잠깐 추진된 바 있으나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잘 작동되는 국제금융시장을 갖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정책당국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제도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 높아져야 하고 금융상품의 거래가 비용과 절차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국내의 금융 업무가 영어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이러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된 국제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금융의 국제화 중 가장 어려운 과제인 듯합니다. 한국은 하지 못한 금융국제화의 세 가지 과제 중 어떤 것부터 추진해야 할까요? 원론적으로 보면 원화의 국제화가 시행이 쉽고 파급 효과가 큽니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인데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외환 보유액이 계속 늘고 있어 시행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화 국제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더 쉬워지고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당국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능력과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원화에 대한 투기 세력의 공격,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여기에다 투기 세력의 공격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정책당국의 대응 능력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잘 작동되는 국제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건을 조성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당분간 정책당국이나 국내 금융기관이 의지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도 쉽지 않은 과제이고 정책당국이 많은 관심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은 저성장과 과잉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기관이 계속 성장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정책당국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성장과 장기 생존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